안녕하십니까.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한수 대표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그런데 이 투자자분들한테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주에 중국의 이제 글로벌 건설업체죠. 컨츄리 가든이라는 회사가 또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기존과는 좀 달리 글로벌 금융시장에 좀 파급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현재 시진핑 정권이 갖고 있는 어떤 정당성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그런 위기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돼 갖고 지금 전문가분들과 그다음에 투자자분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그레너리 투자자문 자료들은 이미 그레너리 금융연구소 블로그와 그리고 웹페이지에 이미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조하시면은 쉽게 현재 상황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당 자료는 저희 그레너리 금융연구소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오늘자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자료를요. 해당 내용을 근거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츄리 가든의 디폴트 위기와 전망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게 컨츄리 가든이 만든 그러한 이제 건축물이거든요. 아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이제 이 건설 철학이 환경에 친화적인 그러한 건축물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내 최상위 부동산 건설업체인 컨츄리 가든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이제 뭐 중국 말로는 이제 비구이 위안이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뭐 벽계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 컨츄리 가든으로 부르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죠. 8월 6일 액면가 10억 달러 회사차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를 지급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디폴트를 공식 통보하기 전까지 컨츄리 가든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됐고요. 이로써 만약에 이때까지 30일 동안 이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이제 부도 처리가 될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국 내 부동산 시장 붕괴와 함께 과거 리먼 브라더 사태와 같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관련하여 어떤 사태 심각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츄리 가든이라는 회사는 1992년 중국 광동성에서 본사를 설립한 부동산 건설사이고요. 2007년에 홍콩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작년 말 기준이죠. 헝다그룹, 그 다음에 완커그룹과 함께 중국 3대 부동산 건설사 그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4,304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82조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건설사 명단에서 한 139위를 기록하고 있는 뭐 글로벌 뭐 대형 건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이제 중국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좀 많이 좀 인지를 하고 계세요. 2021년 9월에 재작년 9월이죠. 헝다그룹이 문어발식 사업을 확정하다가 2년 연속 대규모 적자 시달리며 파산 위기에 몰렸었죠. 이때 이제 결국 정부 당국이 작년이죠. 헝다그룹의 그 계열사들 지분을 매각해서 해당 파산 위기를 넘겼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채권 만기죠. 만기에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한 데서 발생을 했는데 이번 컨츄리 가든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기도 전에 중도이자죠. 중도이자 지급 자체가 불능에 빠진 상황이라 문제의 심각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헝다그룹의 컨츄리 가든의 재무 현황인데요. 작년 2022년 말까지만 해도 그래도 매출액은 4,303억 위안 정도 이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오퍼레이팅 마진도 보시면은 118억 위안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흑자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은 2021년, 2020년에 비해서는 그 감소폭이 완전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2023년에는 마찬가지로 적자가 기록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집계한 거죠. 컨츄리 가든이 아마 2022년 말 기준으로 회사의 총 부채는 한 1조 4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 한 266조 원 정도가 이런 걸 추정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뭐 발행한 채권이 717억 위안이니까 한 13조 원 정도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중국 금융당국이 8월 5일에 157억 위안 정도에 달하는 컨츄리 가든의 어떤 회사채 11개에 대해서 거래를 일단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기는 9월 2일 사모 채권을 비롯해서 뭐 9월 중, 그 다음에 10월 19일 또는 연말, 내년 초 등에서 만기가 지금 도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지금 심각성이라는 것은 컨츄리 가든 이 회사가 부도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회사에 투자한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로이터 통신저 집계한 걸로 보면은 JP 모간이 이제 중국의 부동산 투자 신탁을 하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2조 8천억짜리 8천억 위안 상당의 이제 펀드예요. 펀드인데 이 안에 컨츄리 가든의 채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펀드에. 그리고 중국 최대 규모의 민영 자산관리 그룹인 중농신탁이죠. 이 펀드가 사이즈가 한 3,5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은 원화 64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 펀드 안에 컨츄리 가든 채권들이 포함이 돼 있어 갖고 현재는 지급 중단 상태를 선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중국 내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위안양그룹도 지금 2024년 내년 만기 예정인 6%짜리 어음이죠. 여기에 지금 이자를 지금 상환 못하고 거래가 중단된 상태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츄리 가든의 파산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채권과 프로젝트에 투자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손실과 파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과거의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건 재현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정부 당국이 현재 채권을 지금 뭐 3년 정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적절히 대응을 못해서 컨츄리 가든이 파산하고 이게 중국 부동산 특히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이 직원이 한 7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만 3천 개의 협력업체 직원까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실업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컨츄리 가든이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 부동산 개발 또는 뭐 아파트 이제 건설 프로젝트들이 망가질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재 형다그룹의 지난 부도났던 형다그룹의 4배 수준 정도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중산층들한테도 되게 큰 위험으로 지금 작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상황이 조금 더 에스컬레이션 돼 갖고 좀 더 심화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중국 전체 경제 성장률이 하락되고 그리고 이에 맞춰 갖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도 하락할 거다. 그리고 시진핑 행정부, 시진핑 정부의 어떤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위기감까지 올 수 있다라는 문제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맞는가? 과연 이렇게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인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산업이 전체 경제 한 25%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 전문가들이 그래서 헝다그룹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어서 컨츄리 가든 사태가 잘못하면은 중국 부동산 산업의 근간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위기론을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8%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75%로 아주 높은 비중인데 중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헝다뿐만 아니라 이번에 컨츄리 가든까지 문제가 생기고 전반적인 부동산 산업의 근간이 붕괴되면은 중산층이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크게 위험이 지금 제시를 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제가 전 세계 명목 GDP의 한 18% 정도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정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 한 0.2%가 낮아진다는 계산이거든요. 전반기만 해도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같은 경우는 5.5에서 6% 정도로 높여 잡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난주 이번 주에 JP 모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들이 5% 초반으로 지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과연 뭐가 문제일까? 이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실 때 그렇게
커다란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을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리는 제가 보는 저희 이제 팀에서 지금 보는 논리는 뭐냐면은 현재 중국의 부동산 산업 침체가 중국만에 집중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만 지금 부동산 산업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경제가 뭐 저 주요국들이 대부분 다 개방이 됐거든요. 그런데 개방되고 나서 부동산 산업들이 대부분 다 버블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지금 이미 잘 보시다시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부동산 이제 부채들 지금 터지기 직전이죠. 거기에다가 GS건설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HD 현대산업개발이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잘못하면 회사가 지금 부도날 위기까지 지금 처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과 같이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산업이 다 침체로 가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중국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요국들의 부동산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건설업자들의 매출과 이익은 이미 2021년부터 사실 감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같이 본다면은 한국과 같이 중국도 경제에서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점유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위기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중국 부동산 산업이 지금 위기에 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침체를 겪고 있고 이는 주요국들이 경기 사이클이죠. 경기가 호황에서 침체로 갔다가 다시 회복, 호황, 침체로 도는 이러한 경기 사이클을 겪는 일종의 패턴 중에서 정상적인 루틴에 와 있다.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국 뭐 다양한 국가들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여기에 부동산 산업들이 침체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부동산 산업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이미 2021년 헝다 사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태들을 쭉 보시면은 중국 부동산 산업도 이미 침체 상황에 들어간 것은 벌써 2년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컨트리 가든의 부도가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은 저희들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건설사 중 하나가 헝다죠. 헝다도 이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컨트리 가든이 또 건설사가 기업 차원에서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에 이런 거에 연관이 돼서 무너지는 것이지 이게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금융사들이 해당 기업의 채권에 투자하고 대출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금융회사들이 연쇄 도미노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컨트리 가든이 발행한 채권의 규모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717억 위안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정부와 시장이 대응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부도가 나서 전반적인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부채 규모죠. 부채 규모는 좀 큽니다. 이 부채 규모까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컨트리 가든이 이미 해외이죠. 해외에 자회사를 통해서 이미 해외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호주, 말레이시아, 에스토니아, 그다음에 그 BRI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정부의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중앙아시아 쪽에 이미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 그리고 브라이트 드림 로보틱스라는 회사죠. 되게 이 핫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의 자산 가치, 지난번 헝다그룹과 마찬가지로 자산을 좀 처분해서 어느 정도 부채 수준을 좀 줄이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민은행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당국이 채권 만기상을 연장해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충분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많이 지금 우려를 하는 게 이 문제가 중국 정부죠. 정부가 외통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은 3% 밑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 건설 사업 구조가 약간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이미 중국 같은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자들이 건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방정부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동시에 개발 허가권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내주고 토지 사용 허가를 내주는 자체가 가장 큰 지방 정부의 수입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2020년부터
저희 같이 선분양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 판매로 바뀌었기 때문에 건설사가 공사 비용을 모두 조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리스크가 커졌고요. 만약에 다 졌는데 부동산계가 침체가 와서 아파트가 판매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모든 손실을 다 건설업자가 껴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잘못됐을 경우에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들의 이제 수입원이 붕괴가 되는 그런 어려움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중앙 정부죠. 시진핑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1.4%예요. 지방 정부의 부채 비율은 30.1%입니다. 이렇게 그냥 수치를 얘기하면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한국 정부가 한 50% 정도가 나오거든요. 되게 좋다라고 봐요. 미국이 한 100% 정도 나옵니다. 일본이 한 200%, 영국이라든지 독일이 한 110에서 120% 정도. 이 정도가 부채 비율을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돼도 정부가 전반적으로 GDP 대비 건전성을 유지를 하고 있구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21.4%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지방 정부도 30%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은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정부한테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염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겠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이미 성장률 계산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이미 부동산 경기 침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5% 계산한 것에는 이미 부동산 경기 침체는 녹아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사의 부도는 경기 사이클에 따른 정상적인 현상을 저희가 간주가 됩니다. 큰 건설사가 부도는 게 정상적인 현상이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어차피 경기라는 것을 사이클을 타고 움직인다고 보면은 경기 사이클에서 나올 수 있는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제조회사, 그다음에 다양한 서비스 회사, 금융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이런 회사들이 사라지고 다시 재편성되는 그러한 구조적인 산업구조 개편 그 과정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문제 해결 능력이 충분해 보이고요. 이미 헝다그룹을 관리했던 그러한 경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5일 날 이번 주죠.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거의 2,400억 위안 그다음에 1년물 MLF 유동성을 한 4,010억 합치면 6천억 위안 정도를 지금 시장에 공급을 했어요. 이미 벌써. 그리고 금리도 지금 7일물과 그다음에 MLF 금리를 벌써 또 한 0.15% 포인트 정도를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시장의 안정성 확보하는 대책이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 위안 기준 환율을 0.3% 올려갖고 평가절하라서 고시를 했습니다. 즉 정부 당국은 일단 부동산 TF팀을 이제 가동해서 지금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매크로 측면에서는 크게 부담이 될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경제 위기 아니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계 측면에서 본다면은 실업이 증가한다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그러한 리스크가 쌓이면서 당연히 시진핑 정부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좀 다운 사이드로 가는 그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봤을 경우에 그러면은 시장을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전망을 해본다면은 현재 컨트리 가든의 부도위기는 중국 정부에게는 사실 이제 그레이 라이노, 이제 회색 코뿔소죠. 회색 코뿔소 같이 이미 리스크가 보이는데 저쪽에서 멀리 보이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 앞에 당장 코뿔소가 달려와야 내가 그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죠. 블랙스완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이미 부동산 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건설사의 부도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2020년 작년하고 재작년에 헝다그룹 디폴트 위기에 대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이제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부동산 관련 자산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최소화해서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갑자기 블랙스완 같은 리스크는 아니라고 저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홍콩 HSI 지수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연초 이후에 박스권이죠. 6천에서 거의 한 뭐 7천 정도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자로 6,100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까지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측면에서는 뭐 중국 채권들의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준금리를 내리지만은 결국 신용물 쪽에서는 신용 스프레드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지금 저희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국은 이제 국채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신용물들을 좀 당분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도 지금 달러 위안 환율이 한 7.3위안까지는 상승할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롱 포지션보다는 위안화에 대한 롱 포지션보다는 숏 포지션을 좀 구축하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컨츄리 가전 사태로 이와 같이 좀 시장을 좀 분석하고 전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잘 보시면은 컨츄리 가든 사태는 이미 사실 예견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부동산 산업 자체가 이미 2년 전부터 침체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데 이 침체 자체가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중국의 위기 관리 리스크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냥 붕괴가 되면서 중국의 전반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체제가 붕괴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 좀 넘겨짚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중국의 정부 차원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이런 안에 부분에서 정상적인 경제 사이클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이탈해서 더 하단으로 지향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채권 시장도 뭐 국채가 무너지는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정상적으로 지금 본다면은 저희들은 중국이 이제 TF팀 전 금융당이 구성해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아마 대책을 좀 많이 내놓을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 갖고 부동산 침체에 관련돼 있는 시장 그 촉진 뭐 방법까지 아마 정책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에 컨츄리 가든 사건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붕괴 위험까지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그 중국 내용은 여기까지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중국,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한국 주식시장 또는 금융시장과 관련돼 갖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